자, 여러분들 42페이지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상당히 쾌창했는데 어때 건강관리 좀 조심해 주시고 항상 제가 강조했지만 이 건강관리 그 다음에 정신적 건강관리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황폐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북한에서 맨날 원자폭탄 만들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각종 규제가 많고 그 다음에 환경적 오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해야겠죠. 자, 여러분 교재 42페이지입니다. 현대 행정학의 의미 이렇게 돼 있죠. 현대 행정학은 한마디로 말해서 뭘까요? 그동안 우리가 행정학 공부할 때 행정학은 무슨 뭐 관리다 무슨 얘기가 많았었는데 결국에는 주인이 누구냐 이거를 따지겠죠. 주인이 누굽니까? 국민이겠죠. 그래서 주인이 더 이상은 주인이 말이죠. 일반 행정에 의해서 피동적으로 대우를 받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 오히려 국민이 주인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걸 나중에 보면은 신공공 서비스론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재밌죠?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에는 말이죠. 통치의 대상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통치의 대상. 이렇게 했다가 아니다.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서비스의 대상이다. 이렇게 봤어요. 지금 어떻게 봤느냐? 서비스 대상이 아니라 주인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주인. 주인의 의미는 뭘까요? 바로 민주주의다 이런 얘기죠. 민주주의가 중요하다. 민주주의는 뭡니까?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인데 무슨 우리가 서비스의 대상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이런 흐름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학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행정학은 아무리 이론적으로 훈련되어 있고 공부를 많이 해도 문제를 절대 풀 수가 없다고 그랬죠. 연결이 안 되는 학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학문이 바로 행정학이라고 그랬어요. 행정학은 나 공부 예를 들어서 10,000페이지 봤다 해가지고 점수가 만점이 나오느냐? 안 나와요. 0점 나와요. 왜?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 은행에 들어가 있는 것을 내 거로 만드는 것이 바로 행정학입니다. 왜? 논문으로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논문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 주장도 있을 수가 있고 정확할 수가 없어요. 그죠? 정확히 해석할 수도 없고 일반적으로 보편화된 문제밖에 나올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뭐 이거에 사촌벌인 행정법 같은 경우는 판례가 딱 나와 있죠. 법이잖아요. 법은 벌써 정확하게 한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의 변형도 할 수 있지만 이건 변형했다가 난리 나는 거죠. 그죠?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42페이지 보면 고전파 있는데 고전파는 뭐냐면 산업화,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발생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 행정에서도 많이 문제가 발생했어요. 자, 그래서 고전파는 말이죠. 어떤 뭘 강조했냐면 능률적인 측면을 강조했어요. 능률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43페이지 보시면 5번 보세요. 행정의 능률성을 요구했다. 물론 시험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오늘 문제를 한 60에서 70문제 다룰 텐데 문제를 다뤄보면 알아요. 지금 현재 가지고 나와 있는 문제집이 최근에 나와 있는 문제집 중에서 제일 많이 지금 수록되어 있어요. 모든 문제가 제가 만든 문제도 있고 그래서 영양가가 있습니다. 자, 43페이지 보세요. 그 다음에 정치행정 이원론을 강조했고 그러다가 윌슨이라는 사람도 나와있죠. 윌슨의 정치행정 이원론이 나왔습니다. 고출할 것해야죠. 윌슨은 어떻게 보면 행정학의 아버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윌슨은 이 사람은요 정당 정치로부터 행정의 분리 쉽게 말해서 뭡니까? 정치에서 말이죠 정치에 염증을 느꼈다. 그래서 행정을 분리하자 이런 얘기예요. 염증을 느꼈다는 거예요. 윌슨은 행정에 대해서 염증을 느꼈어요. 정치에 대해서. 정치 속에 행정이 있는 것을 빼낸 겁니다. 계란이 있다면 노린자를 빼낸 거예요. 흰자에서 노린자 분리하기 어렵죠. 쉬워요. 저도 아침에 노린자 불려고 왔는데 계란 후라이에다가
살짝 분류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치에 대한 염증 느낀 사람이에요. 그래서 행정 고유의 성격을 강조했다. 행정은 생각이 상당히 어렵다고 그랬죠. 정의하기 어렵지만 현대 혁명 뭐예요? 국민이 같이 참여하는 어떤 거버넌스적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거버먼트가 아니라 거버넌이라는 뜻이 참 재밌어요. 영어로 말하면 뭐예요? 통치하다 이런 거예요. 에미엔티 붙여가지고 명사형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사실은 군주가 황제가 국가를 통치하면서 행정이란 말을 쓰진 않았지만 행정이란 말이 없었지만 어때요? 행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삼만시대 때 무슨 마한, 진한, 변한 공부할 때 거기에 무슨 부족장 있었잖아요. 그때 부족장이 행정이란 말을 몰랐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자기가 행정했죠. 요걸 알게 된 것은 바로 불과 얼마 안 됐다는 겁니다. 200년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들 지구가 말이죠. 태양의 주변을 돌고 있다는 거 알게 된 것이 얼마 안 됐어요. 불과 한 600년 인류 역사가 몇 수만 년 된다고 한 6천년? 짧게는 6천년, 그 다음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든가 이런 사람은 2만 년 넘었다고 그러는데 불과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그죠?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있었는데 몰랐다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대변혁적인 어떤 사고를 친 사람이 바로 윌슨이었다. 이런 얘기. 윌슨은 시험에 출제된다고 그랬죠. 우리 행정학에서 말이죠. W자 들어간 사람이 2번 나와요. 윌슨이 한 번 나오고 뒤에 가보면 윌리엄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행정 비용을 따졌던 사람인데 시험 문제는 그 사람이 더 중요해요. 이 사람보다. 윌슨보다. 아시겠죠? 윌리엄슨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해요. 그러니까 문제 안 풀면 몰라요. 윌리엄슨 여러분들 사전 찾아봐도 잘 모를 거예요. 헷갈리고 문제은행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꺼내는 연습 이게 중요하고 여러분들은 단기전을 노려야 돼. 단기. 제가 볼 땐 6개월 내로 사고를 쳐야 됩니다. 사고 친다는 것은 액시던트 이런 뜻이 아니고 패스 어떤 패스트 examination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는 게 여러분들은 사고 치는 거죠. 인생은 사건의 연속이라고 그랬죠. 사건이 연속이고 사건이 연속된 사람들이 다 사는 게 나중에 뭐가 돼요? 히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히스토리 참 재밌죠. 해석을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그대의 스토리가 될 수가 있어요. 히스토리니까 그죠? 히는 그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스토리가 돼야죠. 아이 스토리가 돼야지 히스토리가 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아이 스토리. 내 인생이 돼야지 어떻게 그 사람 인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잡아야 된다. 아시겠죠? 잡고서 나가야지 내가 종속적으로 나가게 되면은 인생은 패배자가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거지가 되기 쉬운 나라예요. 세계에서 1위예요. 거지가 제일 많아요. 한국이. 왜 그러냐면 편의점에 가면은 거지 되는데 각종 요소가 다 있죠. 알코올에다가 그다음에 담배에다가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게 시스템적으로 한국이에요. 그래서 그다음에 원룸도 이렇게 많은 나라 없죠. 원룸에 딱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한 5년만 있으면 딱 폐인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3페이지입니다. 테일러라는 사람이 갑자기 사람 이름 나와요. 테일러. 테일러는 과학적 관리론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람은 말이죠. 1911년도입니다. 1911년도니까 뭡니까? 한일 합방된 바로 다음 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 슬픈 역사가 있었는데 이놈들은 책을 썼습니다. 기분 나쁘죠. 우리는 지금 나라 뺏겨갖고 눈물 막 흘리고 있는데 자기가 뭔데 책을 써요. 뭐라고 썼냐면 저 봐요. The Principle of Scientific Management 이렇게 써있죠. 뭡니까? 과학적 관리에 재원해가지고 행정은 말이죠. 과학적 관리라는 거예요. 그냥 관리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scientific 그랬죠. 그죠? 과학적으로 하는 그냥 대충 하는 관리가 아니에요. 그냥 밥을 딱 던져주고 이게 아닙니다. 웰빙 음식 싹 차려가지고 건강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이 바로 행정이다. 이렇게 좀 더 진보 발전된 행정 논리를 폈던 사람이 바로 테일러입니다. 테일러는 과학적 관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과학적이다 그럼 뭐예요? 결국에는 과학적이다 그러면 객관적이다 이런 뜻도 될 수가 있죠. 객관적으로 됐고 그 다음에 과학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표준화에 노력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표준화. 뭔가 과학적이면 다음 타자가 오면은 그대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예를 들어 행정 공무원인데 어떤 여자 아주 아름다운 여자분이 왔을 때는 막 인사를 10번 해요. 아, 안녕하시냐고 그러더니 어디 가고 저기 뭡니까? 원반 투포한 선수가 딱 오니까 인사도 않고 어서 오세요 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이건 비과학적이죠. 왜? 과학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죠? 과학적으로 하는 것은 바로 표준화시켰다 이런 얘기예요. 똑같이 해야 된다. 그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어디 아픈데 병원에 갔는데 다른 사람 말을 수술할 때 마취하고 하는데 마취도 않고 그냥 배를 딱 오픈했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죠? 만약에 수술 다 끝났는데 의사가 물어봐요. 얼마 아프셨어요? 그러니까 마취 안 됐었어요. 그러는 거야. 어떻게 참으셨어요? 정신적으로 참았다는 거예요. 표준화 시켜야겠죠. 딱 진찰 받으면은 뭡니까? 마취 의사가 막 뛰어오죠. 이 사람의 마취에 예를 들어서 과민반 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제왕절개 수술할 때 마취를 많이 하는데 부인이 안 깨납니다. 계속 안 깨네요. 그래서 어때요? 안 깨나면 좋아요? 나빠요? 좋을 수도 있겠지만 나쁜 경우가 많겠죠. 저희 집사람도 안 깨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깨날까 이렇게 고민했었는데 마취약에 상당히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역면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한번 딱 마취됐는데 안 밀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표준화된다. 표준화는 바로 뭐예요? 과학화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정도고요. 자,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요. 시간과 모션을 연구했다. 그래서 직무 과정 분석이라는 것을 연구했습니다. 직무 과정을 철저하게 분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Time and Motion Study입니다. 그래서 테일러는 한마디로 말해서 과학적으로 행정을 연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에 이제 웨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관리론을 했는데 이 사람은 관료제를 강조했습니다. 관료제. 막스 웨버는 사실 여러분들 사회에서 중요한데 마르크 엥겔스하고 차이가 있어요. 이 사람은 나중에 뭘 강조하냐면요. 계층 이론을 강조합니다. 계층 이론을 강조한다. 이 계층 이론의 특징은 뭐냐면 계층 간에 이동할 수 있다. 이걸 강조했어요. 계층 간에 이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마르크스 엥겔스는 뭡니까? 마르크스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계급 이론을 강조했습니다. 마르크스는 계급 이론을 강조했다. 이 계급 이론은 뭐냐면 계급 간에 이동할 수가 없어요. 한번 부자는 영원한 부자예요. 약간 우리나라 비슷하죠. 그죠? 약간 그런데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게 바뀌려면 뭐 해야 돼요? 폭동이 있어야 된다. 리볼루션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동조했다가는 저기 가겠죠. 검찰청에 가야 돼요.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 사람은요. 고도로 분화된 대규모 복잡한 조직은 바로 관료 조직제다. 그래서 막스 웨버가 강조했던 베버라고 합니다. 독일 말은 베버고 영국에서는 웨버라고 그러는데 이 베버는 인간 소외를 강조했어요. 좀 뭐냐면 몰가차다. 쉽게 말해서 부속품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무슨 얘기냐? 사람은 특히 행정 공무원은 말이죠. 이 광대한 조직에 있어서 부속품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부속품이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외롭겠죠. 외롭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일하기 때문에 외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 소외가 발생해요. 인간 소외. 아시겠죠? 시험에 이거는 사회에서 처음 출제됩니다. 그래서 impersonality, 인류라는 건 반대라는 뜻이죠. 그래서 인간성을 상실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시험에는 뭐라고 출제되겠습니까? 웨버는 인간 소외를 강조하지 않았다. 인간성을 추구했다. 이건 틀렸죠. 웨버는 행정 조직은 광대하기 때문에 하나의 부속품과 같다. 이렇게 본 거예요. 서글프죠? 지금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가
되게 몰인정해요.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인정이 많으면 무조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인사 한 번 할 때 나는 100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 가게 돼 있어요. 여기 음식점이 있는데 10개 음식점이 있어요. 근데 주인이 딱 10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집은 손님이 안 와도 10번 나와서 인사한단 말이에요. 다음에 꼭 가요. 그래서 마음이 딱 뭐랄까요? 마음에 각인이 돼요. 근데 손님이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말이에요. 그러면 안 가요. 다음에 안 가죠. 그죠? 왜냐? 독점적 경쟁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요. 모든 게 독점적 경쟁이에요. 독점은 하되 거기서 경쟁을 하게 돼 있어요. 국가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경쟁하는 국가가 사실 우리나라가 엄청난 나라들하고 같이 살고 있는 나라예요. 중국이죠. 그죠? 중국이 세계에서 인구가 16억입니다. 인도가 13억이 합해가지고 30억이에요. 전 세계가 62억인데 계산해 보니까 거의 40%를 차지해요. 두 나라가. 그 다음에 일본도 말이죠. 인구가 작은 나라가 아니 1억 5천이에요. 러시아도 1억 5천이고 합해가지고 3억입니다. 미국 인구가 3억이에요. 그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방법이 없죠. 지정학적으로 정치적으로 잘만 이용하면 한국이 그 네 나라를 잘 반죽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수제비 떠가지고 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힘 안 들이고도.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북한인 거예요. 이놈들은 일도 안 쳐. 그죠? 그래서 좀 배고프다 그러면 어때요? 시진핑이 막 와가지고 어디가 배고프냐 해가지고 밀가루 그냥 탁 주고 가죠. 그 다음에 동해바다에 미사일 하나 탁 쏘죠 그러면 어때요? 일본에서 깜짝 놀라죠. 가지고 북한에 원조해주고 러시아는 막 가스 그냥 주죠. 그죠? 남한에서 막 하고 북한 미국도 벌벌 떨잖아요. 이렇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 한반도는요 지정학적으로 잘 이용하면은 아주 대단한 나라가 되어왔고 할 수가 있고 대한민국이 세계 9위예요. 엄청난 나라죠. 그죠? 자, 웨버 또는 독일 아이들은 독일 사람이니까 베버라고 읽어요. 독일에서는 W를 배라고 읽어요. 배. 얘도 배, 이것도 배라고 읽고 다 배예요. 배. 아베 체대, 에프게 그래갖고 독일에서는 배라고 읽습니다. 같은 애들이에요. 같은 애들. 제가 옛날에 프랑크 제국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나눠지면서 이탈리아, 그 다음에 독일, 프랑스가 나눠졌다고 그랬죠. 이놈들은 같은 나라였단 말이에요. 몇십 년, 몇백 년간이죠. 그랬다가 지금 나눠진 척 하다가 뭐로 바뀌었어요? EU라고 해가지고 유럽 연합으로 바뀐 겁니다. 한 나라입니다. 나라가 하나예요. 자, 44페이지입니다. 행정관리의 내용에서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행정관리를 비판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왈도란 사람입니다. WALDO가 비판했고 그 다음에 비판의 천재 사이먼이 또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사이먼과 왈도가 행정관리를 적극적으로 비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전파 행정에 대한 비판이 나왔고 자 여러분들 45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또 이 고전파 행정어를 또 비판하면서 강조했냐면은 45페이지 보면은 DIMOCK라고 있어요. 디목입니다. 디목. 디목이 비판하면서 디목은 뭐라고 했냐면 민주적 어떤 가치를 중시했다 이렇게 봅니다. 민주적 가치. 디목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민주적 가치를 중시했다. 여러분들 이 내용 안다고 해가지고 문제 풀 수는 없어요. 절대 못 풀어요. 행정학은 이론 안다고 해서 문제 푸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론과 문제를 비중을 점점 문제에 비중을 둬야 돼요. 나중으로 갈수록 기본 내용은 이 정도면 충분해요. 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이먼이라는 사람이 행정 행태론을 강조했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행태주 혁명이라는 어떤 칭호를 받았는데 이 사람은 행정 행태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경험적 조사 방법을 채택했다. 어렵죠? 말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정 행태론을 강조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러다가 이제 인간관계론이라는 게 또 나와요. 이것도 고전파 행정학을 비판했던 건데
너무 관리적 측면을 보니까 인간 소외가 발생했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중요하다,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이론이 다시 뭡니까? 대두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서는 시험에 출제되는 게 드디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인간관계론의 의미에서 이건 뭐냐면 과학적 관리론에도 비판한 것인데 3번 요거 중요표시 별표를 한 5개 하늘에 있는 별을 다 갖다 따서 거기다 붙이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MAYO 이렇게 돼 있죠. 이거를 발음을 마요라는 사람도 있고 메이요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메이요라든가 마요도 상관없어요. 이 사람은 하버드 심리학 교수인데 이 사람이 연구했습니다. 무슨 연구냐면 호선 실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호선 실험. 중요합니다. 이게 여기서 제일 중요해요. 또는 마요라고도 합니다. 마요. 상관없어요. 메이요라는 말도 맞고 마요도 맞아요. 여러분들 공무원 영어 시험 공부할 때 듣기 평가해요? 발음 안 하죠. 왜 그럴까 이유가? 왜 공무원에서는 왜 이상하게 영어가 듣기 평가 않죠? 이유가 뭘까요? 행정 공무원은 문서주의란 말이에요. 문서 바꾸서 어떤 의사 표시했는가 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구두주의가 아니에요. 미국처럼 가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문서주의, 문서로 하게 돼 있어요. 다 도장 찍고. 그때 영어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때 발음 몰라도 되는 거예요. 의미만 알면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동시 통역사가 될 때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말도 잘해야죠. 그죠? 행정공무원은 말까지, 거기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음이 좀 안 좋아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발음해야죠. 근데 대표적인 게 마요인데 메이요라고 그럽니다. 메이요. 이 사람이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공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공장에 사람이 많겠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예요. 목표한 결과가 안 나오고 엉뚱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바로 호선 실험입니다. 엉뚱한 결과에 도착한 엉뚱한 결과. 즉 목적했던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별표 4개입니다. 중요해요. 자, 뭐냐면 공장에서 말이죠. 자기들이 실험의 대상이 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공장 직원들이 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몰랐어야 하는데. 그죠? 아니까 더 열심히 해가지고 생산성을 높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산성이 30%가 상승돼야 되는데 1200%가 상승됐다는 거. 왜? 엉뚱한 결과가 나왔죠. 자기가 원했던 결과가 아니라 왜? 이미 자기가 실험의 대상이 됐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호선 실험입니다. 중요합니다. 1927년부터 1932년도까지입니다. 작업 집단의 사회적 심리적 요인이 조직이 생산 형성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그러한 이론인데 결국엔 여기서 일했던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자기가 관리를 받고 있다는 걸 안 그 다음부터 엉뚱한 행동을 했다는 자연스럽게 놔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잘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관심 없을 때 특히 이제 몽유병 환자 같은 경우 있죠. 몽유병 환자가 뭡니까 밤 한 2, 3시부터 옷을 다 벗고 말이지 막 뛰어가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만한 뭡니까 한 100m 되는 배는가 보죠. 100m쯤 되는 이 바위에서 말이죠. 다이빙을 하더라는 거예요. 몽유병 걸린 상태에서. 예? 잘 봐요. 몽유병 걸린 상태에서 다이빙을 막 하고 타잔 흉내를 내더라는 거예요.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나무에 막 엄청나게 높은 나무를 막 뛰어 올라가고 겨 올라가서 그래서 자기 부인이 쫓아가 봤다는 거예요. 여보 그렇게 하지 마 그랬는데 몽유병에서 깬 거예요. 초능력이 상실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때 여기서 뛰어내릴 때 여보 그러니까 어때요? 100m 보니까 아찔하죠. 몽유병 걸린 상태에서는 100m 우스웠죠. 이거하고 비슷한 거 자기가 관리를 받고 있다 생각하면 엉뚱한 행동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모르는 상태에서는 초능력 발휘했죠. 몽유병 상태에서는 100m 막 뛰어내렸단 말이에요. 별거 아니다. 근데 자기 부인이 부르니까
제정신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즉 결과가 엉뚱하게 나올 수가 있다. 예를 들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도 너무 저 친구 공무원 공부한 지 한 10년 됐는데 어떻게 되는 자꾸 너무 관심 가지면 어때요? 오히려 안 된단 말이에요. 관심 주변 사람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관심 꺼주세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정말 냉정하게 다 끊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합격한다든지 해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됐을 때 탁 만나는 게 좋죠. 친구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 주시고. 자, 이게 바로 호손의 매요의 호손시로입니다. 중요합니다. 이런 거는 특별한 펜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보시고. 자, 그래서 밑에 검은 박스로 되어 있죠. 작업 환경의 변화와 같은 물리적 조건 변화가 아니다. 정신적인 어떤 상황에 의해서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 생산성이 바뀐다. 이런 얘기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밑에 보면은 젖소사회학이라는 게 나와요. 젖소사회학. 우리 행정학은 복합적인 학문이라고 했죠. 젖소사회학이 나옵니다. 젖소사회학. 자, 젖소입니다. 젖소. 요 의미를 좀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젖소가 있는데 젖소는 우유를 많이 생산하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젖소 주인이 젖소를 엄청나게 잘해줘요. 왜?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랑하지 않고 우유 때문에. 이게 바로 젖소 사회학입니다. 아시겠죠? 소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젖소에 우유를 많이 산출하려고 잘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즉 뭐냐면 표면적으로는 잘해주지만 그죠? 속으로는 뭡니까? 저 이런 거 비슷하죠. 한우를 먹이는 집이 있습니다. 농장이 있는데 한우는 말이죠. 자기 예뻐하는 줄 알고 아주 고급 쌀을 갖다 주는 게 잘 먹었죠. 점점 살이 쪘죠. 요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죽을 날이 가까운 거예요. 점점 살이 찌니까 좋았는데 갑자기 끌고 가죠. 갑자기 도살장으로 갑니다. 도살장 가가지고 한 근에 얼마씩 해갖고 식탁에 올라오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맛있다고 거먹죠. 이게 젖소 사회학입니다. 그런 경우 있죠. 이런 거 있습니다. 요즘에는 풍세가 요즘에 뭡니까? 결혼을 했는데 어떤 모부부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돈 잘 벌으라고 잘해주죠. 그거 비슷합니다. 이게 젖소 사회학입니다. 나중에 병들고 그러니까 은퇴하니까 부인이 막 때렸다고 그런 신문 나왔죠? 나왔습니다. 연금 다 갖다 줬죠? 이제 나이 먹고 다 가만히 있으니까 부인이 덩치가 더 커요. 우리는 점점 크면서 나이 먹으면서 부인이 크고 남자가 점점 쪼그러들어요. 그래서 이제 펀치를 날렸던가 봐요. 이빨이 몇 개 나갔는데 점점 남자는 이제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여자처럼 돼요. 여자는 남성 호르몬이 막 나와서 남자가 되고 그래서 반대로 됩니다. 반대로. 자, 젖소세약 알아두십시오. 의미 알겠죠? 젖소세약은 표면적으로만 잘해주고 속으로는 뭐예요? 팥쥐 어머니와 같다. 그죠? 팥쥐 어머니와 같은 그런 걸 말하죠. 자, 다음 페이지 46페이지입니다.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 비교하는 거, 요거 별표 3개입니다. 가끔 출제되는데, 이거 안다고 해가지고 시험 푸는 건 아니죠. 자, 과학적 관리론은 어떤 구조가 중요하다 이렇게 본 것이고, 인간관계론은 인간 중심, 그 다음에 비공식적 조직관을 중요시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욕구 같은 걸 중요시했고, 사회적 능률을 또 중요시했다. 근데 과학적 관리론은 뭡니까? 기계적 능률을 강조했다. 아무래도 과학적으로 가니까 100원을 투입했으면 100원이 나와야겠죠. 근데 인간관리론은 뭡니까? 인간관계로는 100원 투입해도 200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알 수가 없죠. 협동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당나라 군대라고 자꾸 그러는데 당나라 군대가 30만 명 쳐들어오죠. 근데 오합지졸이 많죠. 그죠? 그러니까 2만 가지고도 상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고구려 때. 그죠? 오합지졸이란 말이 왜? 여러 말이죠. 이 주에서 착출을 해와요. 별의별 사람 다 있죠. 그죠? 딱 보니까 무슨 한 30만 명 와 있어요. 안시성 앞에. 안시성에 있는 사람은 불과 3천 명밖에 없는데. 근데 안시성에 있는 사람이 이겼죠. 왜 그러냐면 오합지졸이라.
그죠? 추우니까 다 얼어 죽고, 그죠? 다 도망가요. 왜? 자기 부모 보고 싶죠. 자기 부인 보고 싶죠. 그러니까 다 중국은 그렇단 말이에요. 걔들은 대만하고 싸워서도 이길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거의 없어. 거의 없어요. 그만큼 중국이라는 나라가 크긴 크지만 문제가 많은 나라다 이런 얘기예요. 북한이 가지고 놀라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니까 참 옛날부터 역사라는 게 무섭습니다. 자, 13절 발전주의 행정학. 자, 우리가 행정 행태소를 지금 강조했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1960년대 발전주의인데 쉽게 말해서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새마을운동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발전주의 행정학에서 누가 중요할 것 같습니까? 여기서는 리더가 중요하겠죠. 리더가 명령하겠죠. 그죠? 그죠? 리더가 우리 잘 살아야겠는데 나를 따르라 하고 명령하겠죠. 그죠? 이게 바로 발전주의 행정학의 기본적인 어떤 구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발전주의 행정학의 대표적인 사람이 뭐냐면 여기 발전주의 행정학 하기 전에 비교 행정론이 나와요. 비교 행정론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릭스입니다. 거기 1번 릭스의 분류, 리그스라고 돕니다.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은 비교 행정에 관한 접근 방법의 전환이라는 그런 입장에서 행정을 비교했어요. 여러분들 비교를 하게 되면 발전하게 돼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아직 뭐 결혼 안 하신 분이 대부분인데 결혼했는데 꼭 비교를 하죠. 옆집 남편을 봐라.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럼 옆집 부인을 봐라 그래야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만큼 비교를 당하게 되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습니다. 옆집 그 아들을 봐라, 그 딸을 봐라. 자꾸 비교하면 어때요? 스트레스가 받는 거예요. 점점 스트레스 받게 되면은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좋은 점은 뭡니까? 발전하겠죠. 그래서 비교 행정론이 발전 행정론과 같은 범죄에 들어간 이유가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헤디의 분류. 헤디는 뭐 거의 시험에 안 나오고 릭스가 나옵니다. 릭스의 비교 행정론 했는데 이 사람은요 가장 강조했던 것이 2번 보면 프리즘적 사회라는 게 있어요. 프리즘적 사회. 예를 들어서 뭐 빛이 이렇게 프리즘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이렇게 돼 있겠죠. 뭐 이렇게. 릭스는 말이죠. 리그스라고 돕니다. 릭스는 프리즘적 사회를 강조했다. 뭐냐면 원래 빛이 있는데 이 프리즘을 통과할 때는 여러 가지 색으로 쫙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굴절도 되고 굴절이 되겠죠. 굴절이라는 게 뭐예요? 이것은 바로 왜곡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리그스는 행정이라는 자체가 프리즘적이라는 거래요. 그래서 왜곡돼 가지고 전달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이론을 강조했던 사람이 바로 릭스다 이렇게 요약하면 됩니다. 자, 프리즘적 사회 줄거시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람은요 47페이지 보시면은 체제론에 입각했다. 체제론에 입각했고 이 사람은요 필수적 기능인 AGIL을 수행한다. AGIL. 그것만 알고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책 53페이지 보세요. 53페이지 보면은 53페이지에 중간 바로 밑에 체제의 기능이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AGIL 이렇게 돼 있죠. 체제의 기능인데 자, 거기 보면 A는 뭐냐면 adaptation이라고 나와 있죠. 적응. 외우지 마세요. 그 다음에 G는 뭐냐면 goal입니다. goal.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goal attainment입니다. 그 다음에 통합. integration. 통합됐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가 마지막으로 뭡니까? 잠재적 유형. 이게 중요합니다. 잠재적 유형. latent pattern maintenance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잠재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체제의 기능에서 AGIL입니다. 요것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체제의 유형은 4가지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잠재성이다. 마지막이 이게 잠재성이에요. 잠재성. 이렇게 강조했던 사람이 바로 릭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물론 뭐
이걸 기능주의가 강조했었는데 이 사람도 강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알아두시고 47페이지 다시 오세요. 비교 1이 있습니다. 농업사회하고 산업사회를 또 구별하는 게 있었는데 이걸 뭐 여러분들 뭐 기본적으로 아시겠습니다만 4번을 보세요. 농업사회는 지식이 단일성이 있고 그 다음에 산업사회는 지식이 다양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지금은 뭐 FTA가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농업은 거의 뭐 끝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살 길 찾으려고 지금 공무원 공부하러 왔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공무원은 뭐 안 뽑을 수 없으니까. 그죠? 일단 여기로 들어가야겠고 앞으로는 말이죠. 40대 중반부터 명예퇴직이 이제 들어가요 봐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몇 살까지 살 자신 있습니까? 앞에 계신 분.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 90은 넘어요. 이런 분. 이 정도의 이 뭡니까? 3대 영양소를 갖춘 분들은 90은 기본적으로 살아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이 몸에 에너지가 있는 분들은 100살은 살아요. 100살. 그죠? 100살 삽니다. 여자분들은 110살까지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45세 때 은퇴해가지고 한 60년을 집에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포커스를 어디다 맞추느냐? 고령화에다 맞춰야 돼요. 고령화. 예를 들어서 뭐 유아용품 무슨 뭐 사업한다는 이런 거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평생교육센터인데 평생교육센터 이런 거 상당히 좋습니다. 앞으로는 평생 자기 개발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물론 뭐 고시학원하고 같이 합니다만 이름은 평생교육센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두고 그 다음에 농업사회, 전이사회, 산업사회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농업사회가 1단계고요. 줄만 보세요. 그 다음에 전이사회, 그 다음에 산업사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살라 모형의 특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프리즘적 사회의 특징 이걸 강조했다. 아까 릭스도 프리즘적 사회를 강조했었죠. 얘도 마찬가지로 프리즘적 사회를 강조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질 혼합성, 그 다음에 다규범성 이렇게 돼 있죠. 다규범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다 규범이 많았다 이런 얘기예요. 규범이 많았다 이런 얘기예요. 규범적 성격이 많았다 이런 얘기. 다규범성. 규범이라는 것은 사회 통제 수단을 말해요. 알겠죠? 자,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많은 그 규제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죠? 여러분들 특히 남자분들 아직 예비군령 안 끝났죠? 국방부의 통제를 받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세금 내야죠? 국세청의 통제를 받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민이니까 지방자치단체에 또 통제를 받고 있죠. 그 다음에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분들은 어때요? 캥거루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나 아버님의 또 통제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애인 있는 분들은 가끔 전화 오죠. 뭐해? 자기 뭐해? 그러면 애인이 또 통제하고 있죠. 그리고 또 나 자신이 통제하니까 엄청난 통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48페이지 넘기세요. 발전도상국 행정문화와 선진국, 즉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문화를 또 비교해 봤습니다. 앞에 세 가지만 알아두세요. 개발도상국은요, 권위주의를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진국은 민주주의,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은 연고주의, 그 다음에 선진국은 국민중심주의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탄압을 받고 있을 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벌써 민주주의를 강조했다는 거예요. 민주주의. 우리는 조선이었죠. 지금도 북조선이잖아. 북한은 조선인 거예요. 고조선, 그죠? 고조선 이래 계속 조선이에요. 고구려, 그 다음에 고려, 그 다음에 조선이잖아요. 계속 조선인데 대한민국은 우리가 이제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을 열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발전행정론 나와 있습니다. 했던 건데, 발전도상국 또는 개발도상국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요, 와이드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4번 보세요. 에스만과 와이드너. 자, 한글로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와이드너 또는 와이드너라고, 와이드너 상관없습니다.
와이드너가 발전 행정론을 강조했다. 근데 얘들은 말이죠.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정치와 행정은 다르다. 다른데 행정이 우위다라고 봤어요. 행정이 우위다. 이렇게 본 겁니다. 행정이 우위고 정치가 밑에다. 이렇게 본 거예요. 사실 정치 개념이 더 넓은 개념인데 왜 그렇게 봤을까요? 국가를 발전시키려면 리더가 있어야죠. 리더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리더가 정치 세력을 탄압을 해야 돼요. 그죠? 행정이 우선이니까. 그죠?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경부 고속도로가 원래는 다 반대했었어요. 사람들이 막 거기에 눕고 막 그랬었어요. 그거 하면 안 된다. 무슨 농사질 땅도 없는데 무슨 뭐 4차선으로 말이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 면적으로 치면 엄청난데 이걸 무슨 농토로 쓰면 거기서 쌀이 많이 나올 텐데 그걸 무슨 도로로 사용하냐고 반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밀어붙였죠. 행정으로 밀어붙인 거예요. 정치권을 탄압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유명한 삼김씨들이 거기 막 들어놓고 그랬었어요. 반대. 응? 새만금도 막 반대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새만금도 엄청나게 반대했어요. 환경론자들이. 왜? 그것 때문에 거기서 일하는 뭡니까? 일종의 해녀죠. 해녀가 못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행정하시는 분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부가가치를 생각했죠. 한국의 미래를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다 싶었어요. 이게. 그래서 여의도에 뭐 제가 알기로 뭐 몇십 배 땅을 지금 뭡니까 간척을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인구 100만 명 해가지고 그죠? 지금 올리고 있는데 행정으로 밀어붙인 거예요. 정치를. 알겠죠? 그래서 이걸 행정 우위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발전 행정에 문제점이 있어요. 49페이지 보세요. 과학성이 결여됐다. 그 다음에 처방적 규범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학성이 결여됐다. 자, 과학성이 결여됐으면 막 밀어붙이다 보니까 과학적으로 안 쳐. 여러분들 경부고속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면은 이 도로가 말이죠. 잘못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렇게 도로를 만들어서 이 부분이 없어진 땅도 있고 막 그렇죠. 비과학적이니까 막 만든 거예요. 응? 그죠?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비과학적이었다. 이런 얘기죠. 시험에는 안 나와요.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것 같죠? 발전 행정학 내고 싶은 사람 거의 없어요. 나중에 기출문제 보면 거의 없어요. 안 나왔어요. 아시겠죠? 우리는 시험에 나올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단칼에 행정학을 정복해야 돼요. 한 번에. 알겠죠? 두 번에 자르게 되면 내 목이 날아갈 수가 있어요. 상대방한테. 무섭죠? 우리는 좀 무섭게 접근해야 됩니다. 지금 아주 이 평범한 상태로 우리가 시험에 임한다. 어림도 없는 얘기죠. 냉정하고 철저하게 이기적이어야 됩니다. 나밖에 몰라야 돼요. 시험 공부하는데 타인 위주로 공부했다가는 나만 떨어집니다. 다른 사람 다 붙었는데 나만 떨어져 있으면 어때요? 그때부터는 정말 이 스님이 되든지 아니면은 목회의기를 가야겠죠. 자, 그 다음에 비교 행정론과 발전 행정론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건 별표 한 3개 치세요. 간단하게 해놨죠. 비교 행정론은 실증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증적이고 가치 판단을 배제했다. 즉 가치 판단을 배제하고 사실 분석에 뭡니까 포인트를 뒀다. 알아두세요. 사실 분석에 포인트를 뒀다. 사실 분석 줄구세요. 비교 행정론은 쉽게 말해서 요걸 강조했다는 얘기죠. 팩트를 강조했다. 밸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실이 중요합니다. 옆집 누구는 시험에 합격했대. 이게 중요하죠. 어떤 시험에 합격했대가 아니에요. 그죠? 그죠? 옆집 처자는 우리 뭡니까? 애기는 결혼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지 어디 가서 누구와 잘 살고 이건 안 물어봅니다. 그죠? 팩트가 중요하다. 이걸 강조한 것이 바로 비교 행정론이었다. 이런 얘기고 발전 행정론은 뭐냐? 그것보다는 가치 판단 같은 것도 중요했습니다. 발전 행정론은 가치 판단 같은 거 중요했는데 문제는 가치 판단. 자, 경부고속도로를 뚫는 가치 판단 값어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과학성이 없었어요. 막 주먹구구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거기다 쓰세요. 과학성 결여. 물론 시험에는 여러분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보시면 알겠지만 시험에는 안 나와요.
여기에 포인트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에너지를 아끼세요. 아시겠죠? 그 시간에 영어 공부를 하루에 300개씩, 하루에 300개씩 10일이면 몇 개입니까, 단어가? 3,000개죠. 100일이면 3만 개, 3만 개 외우니까, 박사 되는 거예요. 영문학 박사가. 아시겠죠? 계속 공부를 한번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는, 암기가 아니에요. 리피트예요, 리피트. 아시겠죠? 프랙티스란 말이에요. 노력하고 계속 반복하면은 내 거 되는 거예요. 알죠? 처음부터 내가 천재다. 천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천재들이 한 말이 있잖아요. 나는 정말 1%의 영감밖에 없었다. 그죠? 그 다음에 99개 에포트밖에 없었다. 노력밖에 없었다. 천재가 한 말입니다. 자기가 천재가 돼 보니까. 천재는 자기가 노력해서 천재가 됐던 거예요. 원래 천재가 아니었죠. 원래 천재가 없어요. 사람은 똑같습니다. 어디에 능력이 있는지 알 게 뭐예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천재가 한 말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아는 천재, 누구 에디슨인가? 이런 사람이 했겠죠. 그죠? 자, 그래서 비교 행정론과 발전 행정론 비교하는 게 또 한 번 나와 있죠. 제 교재의 특징이 하나가 이렇게 심플하게, 딱 정리해 놨어요. 사실 다른 교재 보면 이걸 3페이지 정도로 늘려놨어요. 3페이지. 그래서, 한 2달 동안 기본 과정. 그죠? 다 그래요. 행정학의 기초 과정 2달. 그 다음에 입문과정, 그 다음에 행정학의 기본과정 2달, 4달이죠. 문제풀이 과정, 그 다음에 2달, 그 다음에 핵심과정 2달,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요점과정 2달. 나중에 이제, 뭡니까? 원룸 고시원 가보면 어때요? 행정학 책이 밑에부터 위까지 쫙 있죠.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미어지죠. 아, 저걸 다 봐야 되는가?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 책을 해가지고, 서브노트로 하면 되겠죠. 지난번에 제가 강조했듯이 서브노트 가지고 다녀요? 그걸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야지 실력이 늘어요.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비교 행정론은 발전주의적 패러다임이다. 1950년대, 60년대고, 물론 발전 행정론도 마찬가지입니다. 1960년대 발전주의적 패러다임. 같죠? 똑같죠? 이런 의미에서 같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교 행정론은 일반성, 능률성, 민주성 이런 걸 이념적으로 해요. 그러나 발전 행정론은 뭡니까? 어떤 효과성, 그 다음에 생산성 이런 걸 강조합니다. 비등비등하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11번을 보세요. 비교 행정론은 정치행정 이원론적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발전 행정론은 정치행정 이론론인데 12번 보세요. 행정 우위를 강조하고 있다. 그게 별표입니다. 그게. 이런 거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발전 행정론은 행정 정치 이론론이었죠. 이론론인데 뭐가 우위다? 행정이 우위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넘기세요. 50페이지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다 나오게 된 것이 이제 신행정론이라는 게 나오는데 신행정론은 뭐냐면 행태주의가 어떤 사실, 팩트에 전념하다 보니까 가치를 몰랐던 거예요. 가치를. 그래서 아니다. 행정도 가치가 있구나 해가지고 가치에 중점을 두기 시작한 이론이 바로 신행정론입니다.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3번 보세요. 종전의 정통 행정학은 지나친 뭡니까? 논리 실증주에 지나치게 집착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뭡니까? 가치 행정론에서는 뭘 강조했었냐면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했다. 자, 줄 그으세요. 5번입니다. 사회적 형평성 줄 그으세요. 다른 건 줄 그지 마시고. 그 다음에 행정윤리와 철학을 강조했습니다. 자, 행정학 공부할 때 행터론에서 이런 거 생각 안 했죠? 근데 신행정학에서는 아니다. 못 사는 사람도 좀 신경 좀 써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죠? 다리 밑에 거지도 우리도 국민인데 우리도 먹고 살 권리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강조한 것이 바로 신행정학이었던 거예요. 형평성을 강조했다. 사회적 형평 들고세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1968년 민나우 회의죠. 민나우 회의인데
민다우 회의죠, 민다우. 거의 현대 회의인데, 이 사람이 여기선 왈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WALDO, 왈도, 그 다음에 프레드릭슨, 이런 사람들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때 모였던 사람이에요. 학자들인데, 이런 사람이 강조했다. 그래서 왈도하고 프레드릭슨 두 사람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출제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신행정론의 특징은 뭐냐면, 1번, 사회적 형평을 강조했다. 요거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형평을 강조했다. 요걸 강조했다는 겁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자, 우리 행정학 공부할 때, 토시 하나하나 공부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큰 그림 딱 그려놓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하염없이 봐야 돼요. 10번을, 100번을 보던.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나중에 시험 딱 봐보세요. 이래서, 그분이, 빨리 이론 공부를 빨리 하고, 문제를 계속 하염없이 보랬구나. 이걸 알게 돼요. 왜? 벗어나지 않아요. 한 문제도 안 벗어나요. 봐요. 특징이. 근데 다른 수험생들 혼자 공부하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딱 보니까 무슨 영어, 그죠? 처음 보는 용어. 무슨 젖소 효과가 뭐야? 알 수 없죠. 젖소? 왜 젖소지? 비디오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고 별 생각 다 하죠. 그게 아니었죠. 그 다음에 호손 효과? 효손 아니야 혹시? 이거 아니야? 효자 이거 아니야? 효손 아니야? 이런 생각 드는 사람 있죠. 그죠? 호손 효과입니다. 호손 효과. 우리 행정학에서는 이런 용어가 100개밖에 없어요. 이것만 내 거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냥 문제 풀면은 만점이 나오는 거예요. 이 과목 때문에 점수가 안 나왔다는 거 나중에 저한테 전화했어요. 아시겠죠? 행정학 때문에 떨어졌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아시겠죠? 그만큼 그냥 다 만들어진 요리다 이렇게 보면 돼요. 요리니까 뭐예요? 먹으면 되는 거예요. 잘 먹고 소화 잘 시키면 내 거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있었죠. 3번 보세요. 대응성이라고 나와 있죠. 영어로 나오니까 여러분들 막 헷갈리는 겁니다. responsiveness라고 하죠. response 대응성 뭡니까? 일반 뭡니까? 국민들이 뭘 요구하는지 빨리 즉각 대응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걸 대응성이라고 그래요. 민감하게 반응 좀 해달라. 그죠? 주민자치단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뭐 좀 해달라고 했는데 멍하니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대응성이 약한 거예요. 왜? 이거는 대응성은 쉽게 말해서 형평성과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요거는 바로 형평성과 관련이 있어요. 형평성. 아시겠죠? 자, 우리 신행정학에서는 용어가 몇 개 안 나오죠. 사회적 형평성, 그죠? 그 다음 왈도, 프레드릭슨, 뭐예요 또? 대응성, 그죠? 요 정도.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적실성 공부했죠? 적실성. 나오는 용어가 뻔해요. 공부할 게 없는 거예요. 자, 7번을 보세요. 그 다음에 5번 합의를 강조했다. 당연히 합의를 강조했겠죠. 못 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 행정 주체 서로 합의를 해야겠죠. 일방적으로 나가면 안 된다. 이게 바로 신행정학입니다. 그 다음에 7번 보세요. 행태론을 지향했어요. 지향했어요. 지향했으니까 행태론을 버리자는 얘기입니다. 행태론에서는 가치 판단 요소를 배제했었죠. 가치를 중요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 비슷해요. 여러분들 주머니 보면은 무슨 옛날 사진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사진 그죠? 있죠. 그걸 만약에 어떤 시장에 내다 팔았을 때는 10원도 못 받아요. 근데 나한테는 1억 번 또 더 중요한 사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이게 가치란 말이에요. 그죠? 가치를 중요시한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내가 좋아했던 첫사랑의 어떤 연인이 말이죠. 마지막에 나한테 선물 준 거 간직한 사람 있죠? 지금 갖다가 주니까, 뭡니까? 새로 만든 반지인데 50원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한테는 소중하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바로 가치란 말이에요. 가치. 여러분 지금 이 교재 시험 합격하고서 딱 버리잖아요. 버리면은, 헌책방 주인은 10원에 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중요하죠? 내가 이거로 합격했는데. 여러분들은 몇 천만 원보다 더 소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가치를 부여했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8번 보세요. 규범주의와 가치축을 강조했다. 자, 8번에다가, 붉은 펜으로 줄을 닦으시기 바랍니다.
신행정론의 포인트 중에 포인트는 바로 규범주의다, 가치주의다. 규범주의는 뭡니까? 규범이라는 것은 사회 통제 수단이라는 거예요. 사회 통제 수단. 자, 법으로 통제할 수도 있고, 종교로 통제할 수도 있고, 도덕으로 통제할 수 있고, 사회 규약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자, 법이라는 것은 가치가 높을 수 있죠. 사회 규약, 마을의 규약은 값어치가 낮을 수도 있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마을에서는 말이죠.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규범이라고 그래요. 규범은 사회 통제를 하는 다양한 수단을 규범이다 라고 합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1페이지입니다. 행정학의 학문적 성격, 과학성과 기술성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학성 같은 경우는 행정 현상을 파악함으로써 어떤 룰을 파악하는 것을 과학성이다. 쉽게 말해서 행정은 두 가지 성격 다 가지고 있다. 과학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고 기술적 측면도 가지고 있다. 즉 기술적 측면은 처방성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처방. 처음엔 안 나와요. 자, 그래서 기술적 거기에 초점을 두는 행정학은 윌슨 이후 뭡니까? 거기 보면은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세이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이런 사람에 의해서 행정이라는 것이 과학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술도 필요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기술이 필요하니까 나중에 서비스가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제품인데 서비스 좋은 걸 사죠. 그죠? 같은 음식인데도 서비스가 좋은 데 가서 사요. 주인이 쌩글쌩글 웃으면서 이거 드세요. 그러면 먹고 싶죠. 밥을. 근데 냉정하게 해봐요. 다음에 안 가죠. 그죠? 같은 밥인데. 그죠? 맛있게 먹어주면 한 그릇 더 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맛없게 먹는 사람은 또, 뭡니까? 거기서도 이제 욕을 얻어먹겠죠. 맛있게 먹어야겠죠. 행정학의 학문적 성격은 두 가지 성격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과학성과 기술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쉬었다가 제 16절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오세요.